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그 제가 생각하는 학습의 효과가 이런 거다라는 개념을 조금만 생각했어요. 조금 사전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림은 나만이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감정의 세계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 나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문학에서와 같이 상당한 자기만의 눈, 자기만의 은유가 다른 사람이 잘 그려놓은 그림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내 이야기가. 그래서 오후에는 실제로 그 좋은 종이를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안 그려본 사람이 더 잘 그려요. 정말 더 잘 그려요. 용감해져요.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법이 이렇구나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기가 거미줄로 감싸버려요. 근데 이영루는 최소한 자기를 감싸 놓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양, 서양, 조각, 판화 할 것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장점이 너무 많지만 단점이라고 굳이 한다면 그림은 때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다루었는데, 그 일반적인 것이 사람의 마음을 툭툭 건드려 놓은 어떤 그러한 소재로 이제 발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예술에 대한 독특한 것만을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독특하게 돼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그림은 인간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작품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은유와 화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어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절간에 갔는데 절간 뒤에 대웅전에 꽃게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개, 민물 개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왜 부처가 사는 저런 극락의 세계에 왜 꽃게를 그려놨을까라고 또 의문시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던져놓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꾸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꽃게가 이 지역의 특산품이니까 꽃게를 부처님께 진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뭘 시키면은 거꾸로 가니까, 옆으로만 가니까 옆으로 좀 제발 가지 마,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꽃게야말로 가장 모계의 본성이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말고 물과 연관되어 있는 꽃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감각유로 단단하게 자기를 다잡아가는 것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꽃게가 집게가 부러진 것을 그리면 다르죠. 그 은유예요, 이제 달라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해에서 잡은 꽃게가 서로 자기들끼리 물어뜯어서 상품성을 없애니까 한쪽의 이 집게를 이제 잘라버리잖아요. 잘라서 꽃게를 집어든, 자기들끼리 싸워서 물어서 상품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감개적인 것으로, 교훈적인 부분으로 이걸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꽃게가 어떻게 되죠? 바르게 걸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엎어진 사람은 스스로 엎어진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은유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그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독특함이 있고,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예술로 발전시키는 것, 그 발견하는 것이 그림의 소재의 출발이에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못해요. 잠자고 있단 말이죠. 시를 쓰면은 시적으로 자기만 볼 수 있는 것. 어느 지하철에 가보니까 이런 어떤 그 주부께서 당선된 시 중에
너 이게 딸 가진 엄마였는가 봐요. 너 어지간히 나한테 엄마 괴롭혀. 나도 말이야. 어느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귀한 집의 나도 딸이었어. 근데 너 나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엄마가 고루하다고 뭐 꼰대 같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딸을 둔 엄마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집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 낳으라고. 네가 얼마나 괴롭힌지 아냐고. 너 지금도 사춘기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왜 그런 것도 은유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나가서 이 근방에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과감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소재는 이거야. 뭐 바깥에 보니까 젊은 남녀가 케이크를 갖다 놓고 둘이 불도 아직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때에 따라서 아주 감미롭게 이제 참 보기 좋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돈이. 그러면 제가 제 기억인데 그 어릴 때 500원짜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져 있어서 주워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 콩나물 사서 반찬하는데 도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돈 어디서 났냐. 그래서 집 앞에 가는데 길에 떨어져 있더라. 그런데 딱 그때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이게 네 돈이냐? 아니요. 근데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지 않겠어요? 아니야.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서 눌러놔야 되고 그리고 옆에 시간이 되면 그 옆에다가 쓰면서 돈을 누가 잃어버렸는데요. 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해놓는 것이지 전혀 너하고 상관도 없는 네 것도 아닌 것을 가져가서 너한테 반찬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거기에 돌아왔을 때 어떨 것이냐 하면서 이제 막 혼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남이 흘린 것이거나 어디에 길거리 가다가 혹시라도 떨어뜨린 몽물랑 만년필이 있어도 저는 줍진 않았어요. 그냥 종이를 놔두고 깔아서 어느 분이 만년필 좋은 걸 잃어버렸는데 밟지 마세요라고 쓰고 돌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그 어릴 때의 경험들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해요. 또 뭐 예를 들면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성장을 했어요. 정읍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전주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이제 산골을 생활을 했는데 언제나 그 땔감 나무를 베어다가 또는 갈퀴를 이렇게 소나무 밑에 있는 걸 긁어가지고 이제 한 짐씩 갖다 주어야 아침밥 먹고 한 짐, 점심 먹고 한 짐, 또 한참 놀다가 저녁 때 되기 전에 한 짐에서 제가 지게로 짊어다 줘야 됐어요. 친구들하고 노은이라고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서 빨리 올라가서 갈퀴를 가지고 소나무 큰 나무 밑에 가서 싹 빨리 긁었어요. 내가 숨겨놓은 자리가 있어서 싹 긁어놓으니까 굉장히 금방 뭐 몇 분 안 걸려가지고 지게 하나가 딱 짊어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보다가 너 지금 올라간 지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어떻게 한 짐을 갖고 내려왔냐. 그래서 어머니 그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데 소나무 큰 나무 밑에 봐둔 게 있는데요. 그 밑에 가면 갈퀴로 그냥 긁어 모으면 순간적으로 한 짐이 돼요. 그랬더니 아주 분노 뭐 한숨 내가 이런 놈을 키워서 내가 자식이라고 아들 낳았다고 뭐라고 막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비슷한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자연에 있는 것들은 그게 옷이래요. 옷을 입고 있고 따뜻하게 다 덮고 있고 보이고 싶지 않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인간이 모르게 조금씩 한 줌씩 빌려다가 이렇게 나무를 떼는 거래요. 그런데 한꺼번에 싹 긁어버리면 땅도 상처가 날 뿐더러 그 나무도 산도 바위도 얼마나 춥겠냐. 그리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내가
그냥 개구리 잡아가지고 항문에다가 바람 넣으면서 맨날 찍고 놀았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알면은 나는 정말 큰일 났겠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은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 것 속에 개인적인 체험이 곧 예술작품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훌륭하게 되고요. 작가들을 선정을 할 때, 전시할 때 자기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만의 작품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잘 그렸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쁘게 화장하거나 잘 그리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형식은 크게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혹시 부끄러움을 많이 타신다면 이 안에 있는 공간에도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진무진해요. 어떻게 보는, 달리 보는 거거든요. 보는 관점이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제가 장담하건대 이따가 다 끝난 뒤에 30분 전쯤에서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그림을 쭉 걸어놓고 볼 거예요.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그 그림이 나올지 예상을 해요. 특히 그림을 적당하게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일수록 훨씬 더 뛰어난 그림을 아마 이게 흡수할 거예요. 그런데 그림은 이거야, 잘 그리는 것이 이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개만 한번 볼게요.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실기는 정말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해가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1년이나. 그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속세의 말로 굉장히 일찍 미술계에 상을 받고 나왔어요. 아주 일찍,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 정도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경력자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림만을 그려서 뭐 가끔 중고등학교 선생이나 대학에서 선생 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작품만 갖고 현재까지 산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가락 10개로 대부분 한국의 사회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만 갖고 산다는 것은. 이유는 누가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을 사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아니면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사러 그걸 소장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너무 쉽게 지금 뭐 저의 이야기를 빌어가지고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기 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에 대한 자랑이나 잘난 체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시한 것 중에서 한번 보죠. 이게 전부 조각조각 화선지를 이어붙였지 뭐 큰 종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 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먹을 가지고 그림만 그렸을 뿐 서양화 기법이에요. 근데 서양화 기법이라고 나쁘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림은 어떻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즉 나무를 그렸는데 실제로 나무 줄기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보다 더 복잡할 거예요, 참.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공감대만큼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못 그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막 섞이죠. 이게 덩어리로. 그리고 쭉 봐보세요. 옆에 있는 그림이 멀리 있는 이 누각 빼고는 아주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런 그림이 그리기 어려워요. 바위가 울룩불룩하게 솟아오르거나 나무가 고목이 크게 있거나 아니면 독특한 무슨 전신주가 있거나 아니면 교통신호에서 뭐 이렇게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때문에 그래요. 고암 선생의 그림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시청 앞에서 이렇게 교통경찰이 호각 불면서 자동차 교통정리 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건 크게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주지는 못해요. 시대를 느낄 수 있어도. 이 그림을 조금 더 볼게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무를 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정직하게 그리면 또 안 돼요. 그림이라는 것은 아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받아들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리고 손대로 사진처럼 안 그려져요.
특히 화선지는 여러분들이 그린 것보다도 훨씬 더 잘 그리게 보여요. 아주 잘 그리게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번져가지고 그림 그리기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으로 빨아내고 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고 그런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물화를 할 때 붓을 제가 입으로 빨아서 이렇게 침을 끝부분 부분을 묻혀서 그림을 그려요. 꼭 그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썹 같은 걸 그리거나 머리카락을 그릴 때 그냥 긋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단백질이 변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됐다 이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새카만 가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붓을 듣고 쪽 빨고 바로 척 그리면 처음에 침이 묻어서 하얗게 나오다가 점점 흘러내리면서 어두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다른 화가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만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나무를 보고 옆에 있는 저물지형을 봐보세요. 거의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과는. 사실대로 그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잡초를 다 그려야 되겠죠. 다음 또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누각에 있는 건물을 봐보세요. 실제로 있는 것들을 자세히 나중에 고암 선생이 그린 것처럼 보면 굵은 선으로 단순화시키겠죠. 근데 이것은 정확히 그려놓으면 다른 데하고 조화가 안 맞아요. 문제는 조화예요. 조화. 예술은 극과 극이 만나는 거예요. 볼까요? 먹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먹은 불로 태워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불의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린 것은 이 먹을 갈아가지고 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물과 섞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수목화가 그래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왜? 흑과 백이라고 하는 밤과 낮이라고 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없앴을 때 검은색으로 섞으면 변하고 흰색으로 변하는 두 가지로 극단으로 나눠지거든요. 음과 양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색을 가지고 대립, 조화, 대조 이걸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생략하고 그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그림이 따뜻해지고요. 배려를 하게 되고 섞이게 돼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따로 놀면서도 섞이고 서로 조응하고 있는 그 부분이 수목화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서양화는 그렇지 않아요. 노란색 위에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동양화는 노란색 위에 빨간색을 칠해도 노란색이 조금 주황색에 가까울 뿐이지 마크 로드코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양 화선지나 한지에 사용하고 있는 그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을 단순화시켜서 작품화한 것이 로드코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인간 깊은 가슴 속에 있는 시린 것까지도 다 발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생략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겠다. 그 생략한 부분이 굉장히 그림에서 중요하다는 거다고. 청관지 소장전 할 때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끌어당겨서 이걸 그림으로 인하여 이것과의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경계나 이런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꽉 비어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비어있지 않는 것을 비어있게 놔두고 폭포 하나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근경, 중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원경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고암이 만약에 겸재정선의 그림을 봤다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느꼈다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만큼만 그림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만큼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 이유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습하는 이유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는 지혜롭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자기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릇을 키워야 받아들이니까 이게 그림도 그릇을 키우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고암 선생님이 혹시 겸재정선의 금강산도 같은 걸 봤으면 어땠을까? 구도는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붓을 처음에는 붓처럼 사용하다가 겸재는 나중에 볼펜이나 나무로 그리는 것처럼 막 그어버렸어요. 생각 없이. 근데 이게 개골산의 느낌이 너무 잘 난 거예요. 때에 따라서 사실적인 부분을 필요 없다면
심중에 있는 붓질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암 선생이 그린 대부분의 그림, 초창기 그림에서는 물체를 묘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물체를 어둡게 그리느냐, 자세히. 아니면 물체 바깥을 그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홍은탁월법은 물체를 내놓고 바깥을 물체를 비워놓고 그 배경을 그림으로 인하여 물체를 더 드러내게 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러고 저러고 말이 조금 거친 말을 해서 듣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 그만해.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와 아니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씨가 좋다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대부분 알아듣거든요. 아, 내가 지금 필요 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또 못 알아들으면 아니 아침에 라디오에서 참 그 혁명 교향곡을 들었는데 아, 참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그러나? 이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 너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고 거칠어.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이라고 하는 은유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예, 그렇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림 속에서도 그렇게 사실적인 부분을 그릴 수 있는 성향,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좋게 왜곡시켜서 이 바위가 지니고 있는 그 생명이 다함이 없는 그 오래된 느낌, 그 다음에 그 당차고 힘 있는 모습 같은 걸 그리기 위해서는 바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위처럼 짝짝 도끼로 가르는 것처럼 붓으로 도끼질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이것은요, 개인 성향이에요. 개인 성향.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면 근경 끄집어 당겼어요. 그 다음에 중경을 가장 중요한 모티프로 놓고 원경을 희미하게 넣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 감동적이야. 기가 막혀. 어쩜 이렇게 탁월하게 그렸을까라는 느낌은 조금 들지 않습니다. 이건 학습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씨 쓴 것도 오종종하게 한쪽 규석에다가 숨겼어요. 사실은 이런 데다가 팍팍 써야 될 글씨거든요. 이게. 그리고 폭포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폭포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지금 구도 잡는 것도 굉장히 서양화식으로 구도를 잡았어요. 만약에 동양화식으로 잡는다면 여기에서는 이 산을 그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서는 뒷산을 그리는 그림이고 뒷산에서는 또 뒷산을 그려서 조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산이 굽이굽이 겹치게 많이 그리는 것이 동양화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왜? 어차피 동양화 속에서는 내가 들어가 있고 수도자로서의 느낌 또는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 일체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소재로서의 산수화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요 폭포가 소재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일 텐데 상당히 생략을 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제 부분입니다. 굉장히 먹색이 다양하고 농담이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어떤 색감을 드러내어 가지고 산이 지니고 있는 넉넉한 포용력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산이 지니고 있는 묵직함 같은 것, 그것이 조금 이제 덜 드러나 있는데 그게 후반기의 그림에서는 잘 나타납니다. 옅은 먹을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 한번 보시죠. 실제로 보면 자세하게 그린 그림은 거의 없고 점이나 선으로 짧은 선이나 자유스러운 선으로 그린 것이지 직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 멀리 있는 것을 너무 자세히 그리면 앞에 있는 것이 원근에서 치이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점, 이거 고동색. 이게 종이를 만들 때 양잿물 때문에 잘 쉽게 나가지 않아서 생긴 폭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생기는 그림은 처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림 봤습니다. 세 번째 그림. 봄빛이 촥 물들었는데 이전 시간에 봤던 소그림하고 비슷하죠. 예, 이것을 신남화의 기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림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는 좀 있었어요.
하나하나를 묘사하면서 하는데 한번 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건 기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리는 게 기법인 거예요.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겠습니다. 힘이 다 빠져 있어서 마지막 힘을 다 주지 않고 뻑뻑하지 않고 힘을 빼고 있는 그림, 옅은 먹을 쓱쓱 지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 지나간 뒤에 마른 뒤에 또 그림을 그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마르기 전에 그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르기 전에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탁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마른 뒤에 다시 손질하는 거예요. 뭐 진짜 그림으로 보면 본물이 뚝뚝 떨어지게 그려져 있죠. 여기에 사람도 뭘 이고 가고 있고 봄빛이 들어있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붓을 잘 쓴 것처럼 안 보여요. 전체를 보면 또 굉장히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옛날 일제시대 때 수덕사인가 봐요. 수덕사.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볼 때 동양화 붓으로 그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단봉인 수치화 붓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 수치화 붓이 좋은 붓은 붓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흐물흐물해야 좋은 붓이거든요. 근데 이 붓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서예가나 혹시 이제 뭐 여기에 또 다른 분이 특강으로 올 때 글씨 쓰는데 붓이 오뚜기처럼 팍팍 일어섰다. 이런 붓은 대부분 인조 붓이에요. 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왼쪽으로 썼는데 누우면은 오른쪽에 힘을 줘서 다시 뒤엎고 해서 붓을 가지고 자꾸 놀고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파닥파닥 쓰면은 이렇게 그림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느낌이 더 나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조금 지금 어려워요. 전문가 들을 때도 어려운데 문제는 붓이 누웠다 서었다 뭐 뉘었다가 섰다 또는 붓이 길다 짧다 이런 것에 개념치 말고 그냥 선과 면으로만 그리면 된다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선으로 쫙 자신감 있게 긋고 이렇게 그냥 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화선지예요. 예. 저번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화선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 고지, 폐지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100% 그걸로 만드는 종이는 왜 불가능하냐면 종이를 한 장 한 장을 물로 떠서 이렇게 쌓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떼어서 말리거든요. 이게 닭이 10%라도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딱 떡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허를 전줄 사람이 돼서 고암 선생이 그 종이를 좋아했대요. 지금 가져온 종이가 그 종이에요. 이건 100% 양지예요. 양지인데 그 펄프에 오염되지 않는 A급 펄프, SP 종이라고 하는데 그 펄프를 가지고 풀어서 뭐 어떤 양지를 만드는데 그 캐나다산 펄프를 수입에다가 만든 종이가 이따가 나눠드릴 화선지예요. 이 종이는 먹색이 굉장히 맑고 좋아요. 근데 아마 지금 그린 그림이 아마 그 종이를 썼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더 볼게요. 아까 수덕사의 그물의 왼쪽에 지금 언덕이에요. 이 점을 찍든 어떻든 이게 풀을 그려놨죠.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 설명이 많으면 그림이 안 돼요. 설명 중에 진짜 그리고 싶은 것만 선택해야 돼요. 그 오른쪽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잘라놔도 그림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 2번, 3번 개칠한 그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조금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그리고 싶거든요. 조금 성질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젖은 상태에서 바로 검은색을 먹을 칠해버리면 이렇게 번지는 기법들이 좀씩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워요. 또 완전히 말랐을 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네 번 칠하고 그런 것이 정묵이라고 해서 겸재 정선이 주로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마른 뒤에 선을 긋는 겁니다. 또 볼까요? 유리창이 있는 부분을 전체를 칠하지 아니하고 약간 이렇게 청색을 칠해서 반짝거리고 있는 질감. 그러니까 고암은 동양화에서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질감, 반짝거림, 우둔함, 도톨거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생각을 한 그런 분이세요. 자, 지금까지 그림 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도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물체를 그리느냐 물체 바깥을 그리느냐 두 가지. 일단은요. 자, 소재는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데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선택할 때는 자기한테 가장 절박한 것, 절실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 보는 관점도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다음에 자기한테 눈에 쏙 들어와서 이게 나야. 나를 투사시킨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잡초가 참 좋아. 너무 예뻐. 라고 하면서 조선시대 때에도 잡초를 전혀 솎아내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냥 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생명력이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그 잡초를 뽑을 만한 인간이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어. 그것도 생명이 무서운데 그러면서 잡초를 그냥 키워요. 자르지 않고. 우리는 뭐 잡초만 보이면 농약을 주거나 해서 어떻게든 제초제를 주어서 뽑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1cm 이하짜리를 호미로 긁어야 이게 나중에 일이 크지 않으니까 그걸 다 이게 캐로 다니더라고요. 마당에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어떻든 인상적인 대상을 찾는다. 소재는 인물을 그리든 땅을 그리든 하늘을 그리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제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손톱에 있는 때를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반찬을 하거나 뭐 확독에다가 김치를 담기 위해서 생강, 고추, 뭐 마늘을 이렇게 확독에다 갈았을 때 손톱이 아프고 아리는데 그 손톱 사이에 빨간 고추 가리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딱 보면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의 냄새 같은 것이 이제 생각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적인 날 찾는다는 것이고요. 찾았다. 그러면 먼저 이 재료를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다 다니실 텐데 먼저 바닥에다가 그 융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돌멩이를 주워다가 판판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종이를 얹어놓고 연필로 사비연필로 너무 자세히 그리지 마시고 대충 그리세요. 왜? 밑그림을 갖다 놓으면 밑그림대로 따라서 사람이 살아요. 밑그림이 없으면 자기가 밑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간 길이 길을 만드는 건데 남이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내다 보면 자기가 길을 새로 개척할 명분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제도화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연필로 약사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본래 그림이 가지고 있는 뜻을 확장시키고 의미를 확 배가시키려면 반드시 여백을 남겨야 돼요. 그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빨리 선택해야 돼요. 모든 걸 그린다고 그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백이라는 부분을 옛날 생각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비어있는 그 공간에는 생명력에 대한 끝, 다음에 따뜻한 배려에 대한 어떤 암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 포도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색깔 칠하라고 하면서 요즘 미술 교육이 꼬마들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한테 미술 교육 그러한 가정 방문 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림을 하도 못 그리 밑그림을 싹 가서 복사해 가지고 색깔만 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술은 그게 아닙니다. 미술을 배우는 핵심 키워드는 인간의 갖고 있는 신체에 있어서의 조화잖아요. 아름다운 감성을 지녀서 따뜻하고 남이 아플 때 정말 자기가 아파하고 남이 기쁠 때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 심성을 기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욕심으로 바뀌거나 겉으로 1등의 도구로서 미술에 전락한다면 이것은 정서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려고 하는 마음이 한번 해보지 뭐. 내가 뭐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어.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용감하게 그리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어느 순간에 미술 아카데미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나이가 50 넘은 70 정도 드신 분까지 25분을 몇 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 미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중에 국전에서 특선을 3번 하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미술 한 번도 안 하나. 그냥 누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낚시가게였는데 낚시가게 판매 부인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술에 저랑 같이 이제 몇 년, 한 3년 했는데 그냥 일치월장해서 요즘에는 작품만 그려서 남편은 놀고 그림만 그려서 살 정도로 작품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 숨어져 있는 잠재력을 선생이라는 사람은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선생이 이런 걸 그렸냐 그러면 뒤통수 하나 때려버리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발견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해봅시다 한번. 그리고 이렇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커먼 먹으로 문질러도 돼요. 괜찮습니다. 방법은 먹을 먼저 갈아요. 빗그림을 그리고 벼루에다가 그리고 접시에다가 가른 먹을 풀어서 물통에다가 물을 떠놓고 서서히 요리하는 것처럼 짙은 색, 옅은 색, 아이고 조금 더 짙으네, 옅으네 이렇게 자꾸 반죽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마음이 들면 한번 그려보지 찍 번졌다 그러면 이게 번졌네 옆에 안 번지게 옆을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춤을 출 때 고암 이응로 선생의 작품 보면은 막상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 춤추는 사람이 결국은 비틀비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가 자기를 균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사실은 다리가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공기가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공기가 균형을 잡는데 공기의 흐름을 어두운 색으로 사람을 그려놓고 바깥에 공기를 그렸구나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짙고 담한 것을 조절한다. 먹은 검정빛이고 종이는 흰빛입니다. 똑같은 빛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기본으로 그린 뒤 색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일 뿐입니다. 보통 경우 평균적인 것만 해가지고서는 독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깨버려도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은 분, 정직한 분, 나는 어떻게 해도 아빠 엄마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정직한 분은 제가 아무리 과장을 하고 왜곡을 시키라 해도 본인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데 이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의도다, 뜻, 생각이다라는 거죠.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겹쳐서 죽도 밥도 안 되게 막 어지럽게 하지 말고 독립된 개체는 하나하나 드러나되 전체로 보면 어울리게 그려달라는 소리예요. 혹시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여기에서 질문 있으면 말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교수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따가 그림 그릴 때 저랑 같이 온 사람이 저랑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홍익대학에서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어서 오늘 일부러 와서 좀씩 도와드리라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연애 도중에 지금 왔어요. 지금 우리는 고암 선생이 그림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그러면 볼게요.
일반적인 겁니다. 먹색은 진하고 약하고 두 가지입니다. 진하냐 약하냐 그러면은 리듬이 생깁니다. 진하고 약하고 띵띵띵띵 계속 숨소리만 신게 아니라 거칠고 거칠지 않고도 생기잖아요. 선은 빠르고 늦고 빨리 그린 선하고 늦게 그리는 선. 고암은 늦게 그린 선이 많아요. 인물 같은 경우 느리게 화선지 써보면 늦게 그리면 정말로 이게 뭐 완전 이상해지네 기가 막히네. 나는 너무너무 그림 그리기가 힘드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고암 선생이 그렸던 어디 구석에 가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액자 있는 데에서 혼자 조용히 사실은 100회도 되는데 미술관 구조상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 메트로폴리탄이나 뭐 루브르나 이런 데서는 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줍니다. 보고 베끼게끔. 다음에 선은 굵고 가늘게 가는 것이 동시에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선은 길고 짧고 한 번 긋고 여러 번 긋고 마르고 마르지 않고 어떤 것은 비우고 채우고 이 부분이 극과 극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대립을 시켜보세요. 이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을 시험을 보여드리는 것이 의외로 훨씬 더 제도화되어서 본인들이 너무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종이와 모든 재료를 드릴 테니까 그리시고 4시 30분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림은 30분이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4시 30분에 와서 제가 여기에 놓아두고 하나하나 그림을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서 그 속에 기법을 끄집어 내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린 것 속에 동양화의 모든 기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뒤에 가서 재료를 받으셔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까지 가지 마시고 이 근처 이용로 미술관 앞쪽하고 여기 공간 정도에서 계셨으면 저도 돌아다니면서 혹시 필요한 말 있으면 해주고 그림 그리는 것을 같이 수목화가니까 그림 그릴 때 너무나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질문 없으시면 바로 예. 그 오래된 그림에 보면 아까 그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누런 점이 이렇게 예, 폭신. 예. 그러면 그거는 그 화선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종이는 다 있습니다. 산화된 거예요. 산화. 혹시 만약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하면 네. 그 한지를 이용해서 요즘 서양에서 팝으로 루브르라고 그렇게 한다던데 네.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한지 중성지를 가지고 뒤에다 대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있어요. 중성지, 100% 중성지여야 돼요. pH 농도가 딱 중성지에 맞는 7 딱 맞아야 돼요. 그 한지가 딱 그 중성지인가요? 제대로 만드는 한지는 중성지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화선지는 다 이게 산성지예요. 네. 산성화되죠. 신문용지가 막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나중에 더 집도 그 비중이 있게 할게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지를 보수용 용지로 사용한다는 기사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신용장이 없어요. 신용장 무슨 말이냐면 사갔다는 기사는 있는데 증명서는 하나도 없어요. 증명서가 없어요. 그래도 이 무슨 가구 같은 거 수리할 적에 이 가구에 한지가 사용됐다 이런 건 나오던데요. 사용했습니다. 가구 귀퉁이가 1cm가 잘라졌어요. 여기다가 한지를 풀을 묻혀가지고 몇 고 넣었어요.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계의 이 큰 문제가 세계 보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 중에 98%를 일본 종이가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2%가 아니고 0.2%도 안 돼요. 한국이 조금 더 도약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바람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한지가 무조건 우스운 것은 아니에요. 일단 뭐 한지도 드릴게요. 한지도 화선지를 가져가시고 한지도 있으니까 한지는 몇 장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화선지를 가져갔는데 화선지를 못 받은 분은 한지를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요. 예. 아까 먹이 절대로 안 지워진다고 하셨는데 예. 근데 조선시대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물에다 이렇게 펴놔가지고 다시 쓰고 했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지워졌나요?
아, 지워지는 방법은 자연스럽게는 안 지워지는데 잿물이라고 하는 잿물의 농도가 이게 pH가 잿물이 11.5 정도 되면은 이게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싹 물이 빠져요. 강제적으로 화학인 거죠. 그래서 잿물에다가 팍팍 솟아놓고 끓이면 그것은 이제 먹기 빠져요. 기름도 빠져버려요. 그 인왕산 그 속에 네. 맑은 물에 가지고 빨았잖아요. 그 거기서 잿물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잿물을 흘려버린 지금 양잿물 때문에 사람들 감옥 간 사람이 많아요. 예, 잿물로 해요. 그러면 저 뒤에서 재료를 받아가지고 빨리 흩어져서 대상을 지금 먹잇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아서 가지고 나가실까요? 아니면 나가서? 근데 여기서 갈아서 갖고 가면 흘려서 못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가지고 간 뒤에 거기서 갈아서 쓰셔야 돼요. 혹시 네. 그 질문도 있는데 네? 그 소재 중에서 현존하지 않는 대상을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비구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갖고 있는 존재를 그려도 돼요. 네. 네, 그래도 돼요. 지금 있었지만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이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야죠. 네. 그 대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왜 그렸느냐를 물어보면 어렴풋이나마 이래서 그렸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절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재미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이 노란 종이가 지금 고암 선생이 썼던 종이에요. 이 종이를 무조건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 흰 종이를 하나씩 가져가실 거예요. 이것은 중국에서 지푸라기로 만든 종이에요. 이건 그리고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잘 그렸다 그러면 이 한지를 가지러 또 오세요. 누가 뭐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한번 봅시다. 그냥 이거 잘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못 그린다고 생각해요. 이거 찍어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녹차를 마시는데 녹차의 향기가 이렇게 코끝에서 내가 살살살랑 움직일까? 그러면 아마 녹차는 이럴 거야라고 느낀다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녹차의 향이 흐를 거야. 흐르지? 흘러. 그래. 녹차가 이럴 걸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의 마음이 녹차가 옆으로 흐르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이거죠.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지 아마 고암 이응로 스타일은 아마 이 스타일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점을 찍어 봅시다. 보통 점을 어떻게 찍냐면 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찍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그죠? 네. 네, 옆으로만. 이렇게 점을 찍는 스타일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찍는 것이 나뭇가지를 그리는 것이 이런 기법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나무 이렇게 대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찍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렇게 했죠? 네. 거꾸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지금 똑같은 붓을 이렇게 썼다가 그냥 점을 찍는 사람 또는 옆으로 길게 찍는 사람 겸재는 이렇게 찍어요. 소나무를. 소나무들요? 네, 소나무. 겸재는. 겸재 소나무 스타일이에요. 337박사라고 해요. 지금 고암 선생도 이 그림을 여기다가 점점점 하다 보면은 그냥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 이 소나무가 숲이 울창한 숲이 되는 거예요. 오. 이게 이렇게 계속 숭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숭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기본이 점이에요, 점.
점을 찍으려면 아까 설명했을 때 이렇게 찍느냐, 예. 반대로 이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찍느냐가 예. 굉장히 달라요. 이게 힘이 아. 있잖아요. 예. 반 역작용을 이용하니까. 네. 근데 고함이 쓰고 있는 붓질 똑같 봐보세요. 옆으로 내가 힘을 빼고 지금 했어요 이렇게. 네. 이거 아무 힘이 없어요. 붓을 때도 흐물흐물하죠. 네. 근데 이 힘을 봅시다. 잡고 이 힘하고 이 힘하고 다르죠. 이 고함이 말할 때 무거운 선을 쓰라는 선 이런 식이에요. 물을 더 많이 묻혀서 예를 들면 서예를 하거나 그림을 정통적으로 그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선을 쓰기를 원해요. 예. 한 번째. 예. 이런 선. 왜 그런 선이냐면 점은 어떻게 찍냐면요. 점은 보세요. 여기 작은 점이 있다고 봅시다. 점은 찍고 붓을 모으고 눕히고 붓을 모으고 다시 갔다가 붓을 모으고 갔다가 원래 조선식으로 따지면 동, 남, 서, 북. 용어가 동서남북은 외국의 스타일이고요. 조선시대의 모든 방식에서는 동남서북이라고 돌아가요. 근데 이 붓 하나에 이 작은 소립자 속에 동남서북이 찍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나 놓고 이리 가서 놓고 이리 가서 놓고 끝에 가서 이 점이에요. 이 점이 확산이 되면 보세요. 여기서 이게 모았다 흩어졌다가 이게 힘 있는 선이 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해원 신윤복에 월화정인도라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선비가 그 젊은 기생과 함께 달밤에 초롱을 들고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작가가 어떻게 그리냐면 여성의 쓰개치마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쓰개치마의 선이다 그러면 쓰개치마의 가운데 갈라져 있는 선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은 이 선이 가다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도포자락은 도포를 입었어요. 도포자락은 밑에 아랫부분을 심장이 뛰는 것을 멀리 있으니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여성의 쓰개치마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쓰개치마의 밑단에서 떨 거 아니겠어요. 이 떠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화가예요. 고암 이용로 그림에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보세요. 그리는 것은 간단해요. 이걸 하나 그리느냐, 그죠? 아니면 물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바깥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드러내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일반적 방식이에요. 아니면 대상을 그릴 때 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선을 두르는데 한쪽만 조금 강조해요. 이 고함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마르기 전에 깨끗한 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칠해버리면 이게 또 번지기 시작해요. 크게 대상을 그리느냐 아니느냐. 근데 이걸 꽉 채우게 되면 이 달이 보기가 형상이 조금 더 상징성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그리는 것은 그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 흉중에 있는 것을 그리는 건데 이게 말로 보면은요 스미고 젖으면서 대단히 인간에게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조금 묘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 닭하고 먹하고 두 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법만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괜찮을까. 그리고 오늘 점을 찍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점이라는 것이 동남서북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도 최적감을 가지고 확산되고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그림이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 속에서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만족은 뭐냐면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기 혼자의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 만족감이 옆 사람도 좋고 아 우리도 좋고 너도 좋으면 그건 이제 화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으면 화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눈이 안경이다. 만약에 미인을 누가 미녀야 그러면 미녀는 말이야 얼굴이 깨끗하고 뭐 이가 가지런하고 눈이 뭐 또렷하고 검은 자가 확 있고 이건 지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의 기준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자기 눈에 안경인 건데 그게 내 눈에도 안경이고 너 눈에도 안경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환원시키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꼼꼼 하나하나를 묘사한다. 꼼꼼하게 어떤 걸 그려도 그냥 아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형화시키거나 단순화시킨 건데 이것을 소나무를 그릴 때 하나하나를 거꾸로 이제 이걸 잡아서 그리는 거거든요. 덩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를 하는데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있으면 이 10개를 5개를 줄여주면 크게 그려야 이게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림 그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 겁을 먹어서 그래요. 겁을 먹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사람 눈을 그린다. 그러면 눈동자 속에 뭐가 있을까? 아,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눈이 가지고 있는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눈을 어떻게 뜨게 만들 것인가? 보세요.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에 눈을 그린다고. 이렇게 무거운 선을 그리면은 그냥 지나가는 선은 쓱쓱 가는 것 같지만 무거운 선은 퍼지는 게 달라요. 만약에 눈을 그린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이 이 윗부분을 또 어떻게 되죠? 아이셔도를 그리잖아요. 이 동서양이 다 동일해요. 누구나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속에 눈동자를 안 그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리면 어떻게 할까? 다음에 그린다. 그리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이 많은 거고 이런 생각. 이 속에 눈동자가 이런 사람 생각해 봤어요? 그게 생각해봐. 실제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상정화시키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뜻이 돼요. 그리고 이 눈동자를 그리는데 눈동자 속을 하얗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현대의학적으로 백내장 이러겠죠. 뭔가 돌연변이 같은. 그건 아니고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보면 눈동자가 검은 동공의 점이 흑점이 하얗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는 거죠. 지금은 불 속에 있어서 밝은 쪽을 보는 거구나. 근데 왜 눈이 동공을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제가 그만큼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내가 길들여져 있거나 보았던 것을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지금 자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좋아라는 것을 깨자는 소리예요. 만약에 끝부분에 하나만이 그려도 이제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눈이 2개의 동공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또 동공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다디빗돌로 눌러서 죽인다. 이런 게 이제 거의 뭐 불문율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유라고 얘기하는데 잘 그리고 못 그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려 그러면 이게 이제 접근이 잘 안 돼요. 이게 생각을 달리 하자는 거죠. 주로 이제 여자를 그릴 때에는 대부분 앞부분을 그리고 어머니가 품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모습을 그리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고 남자를 그릴 때는 대부분 등을 묘사를 잘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이고 남자가 쪼잔하게 앞에서 중얼중얼 했었고 그러냐. 등을 보이면 끝나지. 기침만 모르고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지. 이런 개념이 오랫동안 형성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모습 그러면 등을 보여요. 혹시 벼룩 섞어 쓰는 거 봤어요? 벼룩 섞었어.
벼룩이 서커스 혹시 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만큼 누구든지 흔하거든요. 벼룩 서커스가 흔한 거라고. 흔한 건데 저 실제로 벼룩 서커스가 독일에 악토버 페스티벌 가보면 해요. 근데 너무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2만 원 돋보기를 가지고 이 연주자가 와서 이리 오세요. 벼룩 서커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커스입니다. 서커스 벼룩 서커스입니다. 그리고 벼룩 서커스가 딱 하는데 그걸 가지고 놀면은 돋보기를 크 가지고 막 이 세 사람이 5달러씩 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미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공자, 맹자, 헤겔, 쇼펜하우어가 다 있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세상이 좋아졌냐? 도둑놈이 없고 사기꾼이 없냐? 재밌으면 돼. 즐기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날리는 거예요. 한 것이. 근데 이게 예술로 표현하면 고함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해보시기는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하객관님 오시죠. 네, 기회가 되면 다음에 고암 이용로 선생 미술관이 또 청관제 같은 전시를 하게 되면 제가 혹시 그림을 구경할 때 제가 설명하는 고암 이용로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것은 특별하게 여기를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할게요. 왜냐하면 같이 보고 이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이건 자칫 못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고 막 알려줘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누구나 있어요. 왜? 습관을 형성되어 있는 습관을 바꾼다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대부분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습관, 관습, 생각을 그 DNA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지구 쭉 거꾸로 돌기가 한국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바에는 특성을 빨리 살리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뭐 소재를 선택하거나 지금 이것저것 그리시는데 개인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잘하냐 못하냐의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분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지면 이렇게 3시간 뭐 강의하고 1시간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은 공유할 수 있고 배려이고 조화롭게 하는데 나의 형식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림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뭐 나를 찾자. 내가 뭐요? 나는 굉장히 따뜻하고 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면 그림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려보자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연하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막 그려보라고 했는데 기회가 또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다음에는 대나무 있는 데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대나무에서 그려봅시다. 똑같은 소재예요. 같을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를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그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대나무를 위로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일자로 그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을 넣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 바깥에를 그릴 것이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마저 틀리가 아니라 이렇게는 그려왔고 이렇게도 그렸었는데 본인이 새로운 기법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으면 그게 최고인 거고 그림을 잘못 그리거나 그런 것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요점을 하면 고암 이응로의 이 예술 세계를 하면서 그는 손이 고파서 매일 그림을 그렸고 배고픈 감방 생활에서도 보리밥을 진이겼고 침을 발라가면서도 작품을 만들었고 다재다능한 예술가인 것은 분명하나 그는 어떤 연차나 과정을 겪었는가 보니까 사실적인 묘사 능력을 키웠고 그 나머지 점점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의 대가들의 작품을 자기화시키고 한국에 있는 어느 누구 작품조차도 자기 자기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때에 따라서 자기 발목을 잡는 것도 있어요. 긍정과 부정은 한꺼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 그림을 앞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두꺼비를 그린다 그러면 두꺼비를 왜 그릴까? 이 두꺼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뭘까? 벌을 그린다. 왜 내가 벌을 그릴까?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한 번 더 혹시 내년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서로 한번 예, 제가 다시 와서 이런 것을 3시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고암 이육로의 예술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같이 감상할 때 초대를 해주세요, 이분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자원봉사 할 테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마치고